안방 문을 열었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눅눅한 땀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3년 전 겨울 목뼈가 부러져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남편 준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안 온다며.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한쪽이 유독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뭐예요? 그 이불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막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이불을 낚아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불 속에는 얇은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 가게에서 5년 넘게 일하며 딸처럼 아껴온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사모님 오해예요. 사장님이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실까봐 잠깐 들렀던 거예요. 수진은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전신마비라던 남편은 어느새 팔을 멀쩡하게 움직이며 수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온몸을 닦아주고 먹여주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들킨 거 솔직히 말하지. 당신은 우리한테 돈이나 벌어다 주는 기계일 뿐이야. 그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존댓말을 쓰며 저를 존중하던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괴물 하나만이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의 만남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번화가에서 매콤한 찌개 가게를 운영하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가게 단골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미정아, 박 선생님 아들이 너랑 나이 차이가 딱 4살이래. 4살 차이면 궁합도 좋다잖니. 이런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 절대 놓치면 안 돼. 어머니의 집요한 설득에 못 이겨나간 첫 만남에서 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존댓말을 썼습니다. 미정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편하게 드세요. 시장에서 거친 욕설만 듣고 자란 저에게 준호의 말투는 신세계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준호가 집에 돌아갈 때 택시비까지 챙겨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딸이 장사꾼 집안이라고 무시당하면 안 되잖니. 내가 더 잘해야 해. 저 집안 사람들이 우릴 깔보지 않게 말이야.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저를 기특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5번 만남 끝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전부 저희 쪽에서 댔습니다. 예단과 예물, 혼수까지 모두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준호는 여전히 존댓말을 썼습니다. 여보,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정아, 너희 둘 부부 사이 맞아? 왜 그렇게 남남처럼 지내니? 하지만 저는 그게 존중이고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준호는 시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매번 타박했습니다. 내가 평생 교육자로 살면서 얼마나 떳떳하게 살았는데 넌 기름때나 묻히고 사는구나. 창피해서 어디 가서 아들 자랑도 못하겠다. 준호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호의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버는 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도 제 가게 일을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출근 시간 전에 미리 나와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당신은 손님 응대나 잘하세요. 저는 그런 준호가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두 딸을 낳았습니다. 큰딸 지은이와 작은딸 서연이었습니다. 준호는 딸들에게도 다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우리 가게도 점점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일군 이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준호가 45살 되던 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다니던 정비소에서 갑작스러운 통보가 왔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 급격하게 기가 죽었습니다. 매일 허공만 바라보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그러게 내 말 들을 때 교사를 하지 그랬냐. 이제 와서 울상 짓고 있으면 뭐하니. 평생 마누라 치마폭에 매달려 살아라. 남자 구실도 못하는 한심한 놈. 준호는 그날 이후 시댁 출입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심한 준호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게 장사 잘 되잖아요. 당신은 그냥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준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게 일에 매진했습니다. 저보다 더 일찍 나와 청소를 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남아서 다음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가게의 핵심인 양념장 만드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여보, 이 양념장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법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절대 보여주면 안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문 잠그고 혼자 만들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굳은 일은 제가 할게요. 저는 그런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실직의 상처를 딛고 묵묵히 제 일을 도와주다니. 정말 복받을 사람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준호가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가게에 들어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23살의 발랄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면접 왔을 때부터 눈물겹게 사정했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꼭 일자리가 필요해요. 제발 기회 주세요. 저는 그런 수진이가 딱했습니다. 옛날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돈도 모으고 꿈도 이루세요.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친절했고 청소며 정리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딸처럼 아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먹이고 옷도 사주고 명절에는 용돈도 따로 챙겨줬습니다. 수진아, 너 아끼는 옷이라도 사 입어. 젊을 때 예쁘게 입어야지.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은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에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준호도 수진이를 예뻐했습니다. 수진 씨,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젊은 아가씨가 허리 상하면 안 되죠. 수진이는 준호를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사장님은 정말 다정하세요. 저는 그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우리 가게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목함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당장 수진이를 내쫓았을 겁니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스키장 좀 다녀올게요. 1년에 한 번은 가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푹 쉬고 오세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였잖아요. 준호는 큰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스키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경찰이 와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목뼈 4번과 5번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전신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신마비라는 단어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얼굴 아래로는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로선 평생 침대 생활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깨어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 미안해요. 저는 준호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긴요. 당신 잘못이 뭐가 있어요? 내가 당신 꼭 일으켜 세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가게는 수진이와 다른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전신마비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욕창이었습니다. 이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줘야 했습니다. 준호의 체구는 컸습니다. 80kg이 넘는 몸을 혼자 뒤집는 건 지옥 같았습니다. 제 손목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람을 맞춰놓고 밤새 준호를 돌봤습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고 침대 시트를 교체했습니다. 준호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저는 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다독였습니다. 무슨 소리해요? 우리 딸들 대학 졸업하는 것도 같이 봐야죠.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내가 옆에 있잖아요.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더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화장실로 옮기는 일이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밤에는 준호가 잠들지 못하고 신음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제 몸도 점점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서 먹였습니다. 한약부터 영양제까지 월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재활치료사를 주 3회 불렀습니다.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준호의 회복이었습니다. 사고 후 1년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움직여요. 움직인다고요.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이 정도 손상에서 회복된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준호는 조금씩 상반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팔을 들 수 있게 됐고 혼자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몇 달 후에는 휠체어를 스스로 밀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준호의 회복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훨씬 전에 회복돼 있었고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제가 잠든 틈을 타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간 사이 누군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준호를 혼자 집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 중이었고 불러올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빨리 가봐요. 지금 저보다 장모님이 먼저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요, 당신 혼자. 준호는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나 이제 팔은 쓸 수 있잖아요. 반찬도 많이 해놨고 전자레인지 돌릴 줄 알아요. 걱정 말고 다녀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준호가 고마웠습니다. 당신 정말 미안해요. 빨리 다녀올게요. 저는 서둘러 짐을 싸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식도 돌아오셨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올라가 봐. 매부도 혼자 계시는데 걱정되겠다. 엄마는 우리가 볼게.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밥은 잘 먹었을까? 불편한 건 없었을까? 밤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일찍 잠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만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자요? 나왔어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인 낯선 공기였습니다. 침대 위 이불이 비정상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숨긴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왔어요? 일찍 왔네요. 저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불 한쪽을 확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불 속에는 수진이가 얇은 옷차림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 수진이는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모님 오해예요. 사장님이 혼자 계셔서 외로워하실까봐 잠깐 들렀던 거예요. 전신마비라던 준호가 벌떡 일어나 수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민첩한 움직임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몸이 멀쩡하잖아요. 준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잖아. 어차피 들킬 줄 알았어. 준호가 내뱉은 말에 저는 미친 듯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당신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준호는 제 손을 뿌리치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불 속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이었습니다. 준호가 평소 쓰던 것과 다른 최신형 기종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이런 폰도 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건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시지 목록에 수진이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릴수록 날짜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년 전, 2년 전, 심지어 준호가 스키장에 간다던 그날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자기야, 짐 다 챙겼어? 우리 이번에 2박 3일 푹 쉬자. 응, 마누라한테는 혼자 간다고 했어. 걱정 마.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나 어떡해. 걱정 마. 우리 관계는 절대 들키지 않아. 내가 처리할게.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절의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마누라가 옆에서 울고불고 난리인데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키읔키읔키읔. 조금만 참자. 저 여자가 번 돈으로 우리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전신마비래. 평생 못 걷는데 키읔키읔. 괜찮아. 어차피 나 이미 다 나았어. 재활 치료 받으면서 회복된 척만 하면 돼. 제가 밤새 준호의 몸을 뒤집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눈물 흘리며 간병하던 그 순간에도 이들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더 뒤지자 사진 폴더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가게의 양념장 레시피가 찍혀 있었습니다. 재료 배합부터 숙성 시간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레시피가 수진이의 이메일로 전송돼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가게 창업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온 비법을 왜 이 기집애한테 넘긴 거예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도 나중에 가게 차릴 거잖아. 미천 좀 줘야지. 당신 혼자 그 돈 다 움켜쥐고 살 거야?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이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건데. 엄마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인데.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화내실 것까지는. 저도 오빠를 사랑하는데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수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자격?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5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수진이는 뺨을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월급 주고 부린 거잖아요. 저도 일한 만큼 받은 거고요. 준호가 수진이를 감쌌습니다. 그래,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장사해서 돈 좀 번 게 다야. 수진이는 나한테 마음을 줬어. 당신은 날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한 적 있어?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많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준호가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직후의 대화였습니다. 의사가 목뼈 손상이 심각하대. 최소 2년은 재활해야 한대. 오빠, 그럼 우리 어떡해? 2년 동안 못 만나? 아니, 괜찮아. 내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마누라한테 완전히 마비된 척 할 거야. 그러면 죄책감에 더 열심히 돈 벌어올 거 아냐. 우리는 그 돈으로 나중에 새 출발하는 거지. 오빠 천재 키읔 근데 진짜 가능해? 물론이지. 재활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척만 하면 돼. 1년쯤 뒤에 손 움직이고 2년쯤 되면 휠체어 밀고.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간병하는 동안 준호는 멀쩡한 몸으로 제가 없는 틈을 타 수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만난 날짜가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낮 시간, 제가 잠든 깊은 밤, 심지어 제가 병원 검사를 위해 준호를 데리고 나간 날, 준호는 병원 화장실에서 수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야, 마누라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했어. 보고 싶어. 오빠, 나도. 오늘 밤에 올게. 사진도 있었습니다. 제 침대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 제 거실 소파에서 포옹한 사진. 심지어 제가 가게에서 쓰는 앞치마를 입은 수진이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오빠, 나 나중에 사모님 가게 인수할 거야, 키읔키읔. 그래, 우리 가게 만들자. 그 여자 쫓아내고 우리가 주인 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들 오늘 밤 이대로 보내줄 것 같아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뭘 어쩔 건데? 경찰 불러. 그래, 불러봐. 우리가 무슨 죄 지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열어 준호의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신발, 세면도구를 커다란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짐 싸는 거예요. 당신 애인 짐. 준호는 휠체어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를 내보내. 어차피 이 숨막히는 집 지긋지긋했어. 짐을 다 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문 여세요. 어머니, 아들 데려다 드릴게요.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미정아, 무슨 소리야? 3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를 휠체어에 태우고 차에 실었습니다. 짐 가방도 트렁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야,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준호가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계셨습니다. 미정아, 이게 무슨 일이냐? 밤중에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차 뒷문을 열고 준호의 휠체어를 끌어냈습니다. 거칠게 대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이 짐승 이제 어머니가 거두세요. 저는 더 이상 못 키웁니다. 준호의 두 번째 핸드폰을 시어머니 발밑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3년 동안 전신마비 연기하면서 제 침대에서 제 직원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보세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게 비법까지 그년한테 팔아넘겼어요.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미정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니. 오죽 내가 안팎으로 강했으면 우리 애가 밖으로 돌았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여자랑 있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다. 그만큼 몸이 나았다는 거 아니냐? 남자 구실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을 살려놓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불륜을 정당화하는 말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뒤에 숨어 다시 기고만장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었지? 우리 엄마도 이해하신다잖아. 그러니까 재산 분할 생각이나 해. 위자료도 줘야 할 거고. 저는 그날 밤 시댁 마당에 준호의 짐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위자료는 당신들이 저한테 물어야 할 겁니다. 차에 올라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준호의 욕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준호의 두 번째 핸드폰과 함께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핸드폰 내용을 확인하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사기이자 기망 행위예요. 배우자의 헌신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도 명백하고요.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뻔뻔하게 맞고소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자신을 폭행하고 유기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 편의점 CCTV에 찍힌 수진이의 출입 기록. 밤 11시, 새벽 2시, 오후 1시. 제가 가게에 있거나 잠든 시간에 수진이가 우리 집을 드나든 흔적이 모두 잡혔습니다. 준호가 전신마비라고 주장한 기간 동안 그는 병원 검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긴 채 계속 거짓 연기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법정에서도 뻔뻔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아팠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서 나았다는 말을 못한 것뿐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간녀와 3년간 밀회를 계속했습니까? 준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제가 외로웠고, 아내는 가게 일에만 신경 쓰고 저를 방치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준호의 병원비와 간병비로 쓴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3년간 총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준호를 위해 매일 기록한 간병 일지도 제출됐습니다. 이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준 시간, 식사를 챙긴 기록, 약 복용 시간, 재활 치료 일정, 모든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판사는 준호를 쏘아봤습니다. 피고는 이런 헌신적인 간병을 받으면서도 고의로 회복 사실을 숨기고 원고를 기망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행위입니다. 수진이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사모님은 항상 돈 이야기만 하고 사장님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오빠 가게 인수하면 얼마 벌 수 있어? 오빠 양념장 레시피 진짜 돈 되는 거 맞지? 오빠 이혼하면 재산 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어?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연대에서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준호의 기여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최소한으로 책정됐습니다. 가게의 소유권은 완전히 저에게 귀속됐습니다. 양념장 레시피 유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추가 손해배상도 인정됐습니다. 준호는 법정을 나서며 저에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족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스스로 만든 결과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저 2억 원 어떻게 갚아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수진이가 문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 인생 끝났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끝낸 거예요. 저한테 빌지 마세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에게 받은 돈을 모두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준호가 넘겨준 양념장 레시피로 가게를 차리려 했지만 그것은 제가 일부러 바꿔놓은 가짜 레시피였습니다. 실패한 수진이는 준호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지인을 통해 준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 떨어진 아들을 매일 구박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도 금방 바닥났습니다. 준호는 다시 정비소 일을 알아봤지만 소문이 퍼져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키장 사고 후유증으로 몸 상태가 실제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거짓으로 누워 지내며 근육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휠체어 신세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방 한 칸에 처박아 뒀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만 당했다. 내가 알아서 살아. 준호는 방구석에서 혼자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때 그토록 사랑한다던 수진이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제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온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미정아, 나 좀 도와줘. 내가 잘못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끊을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후로 준호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합니다. 양념장을 정성껏 끓입니다. 진짜 레시피로 만든 양념장은 여전히 손님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가끔 가게에 와서 저를 돕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작은 딸 서연이는 멀리서 취직했지만 주말마다 전화를 합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딸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이렇게 일하는 게 좋더라.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가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배신당했지만 그 배신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은 오늘도 제 가게를 찾아옵니다. 사장님, 여기 찌개 맛은 정말 변함없네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게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안방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냈던 그 용기로 저는 제 인생의 남은 페이지를 당당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면을 쓴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도 알고 보면 낯선 타인일 수 있습니다. 5년을 딸처럼 아낀 직원도 독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중요한 건 가면을 벗긴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피해자로 남지 않고 생존자가 되기로.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뜨거운 가마솥 앞에 서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이자 제가 찾은 행복입니다.